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회동에서 원만한 정권 인수인계 작업에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나 대우조선 해양 대표의 인사 문제를 놓고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언 3일 만에 재연된 신구 권력 갈등, 무엇이 문제인지 여상원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변호사님,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알박기 인사랄까요? 근데 그것은 그 이전의 갈등은 주로 정부 기관이라든가 산하기관, 공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갈등은 이른바 사기업인데 사실상 준공기업까지 지금 알박기 인사를 하면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우조선 해양 이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금융위원회는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산업은행이라든가 이런 게에 대한 감독 기관이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정권 교체기니까 대표이사 선임을 보류해달라 이렇게 했고 인수위 측에도 보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주선 대표이사 사장 선임을 지난달 28일 강행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크게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행을 했을까요? 제가 지금 지금 정권에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어떻게 보면 알박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발목 잡기죠. 그다음 회방 놓기. 만일에 알죠. 저번 대선이 0.7% 차이가 아니고 한 15% 차이 났다. 또는 지금 국회를 갖다가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쪽이 장악하고 있다. 과반을 그다음 있다고 하면 그런 짓을 못 하죠. 그다음 지자체 선거가 내년이나 후내년이다. 이러면 이게 좀 덜 할 건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어깃장을 놓다는 그러잖아요. 우리 속된 말로 놓는 거는 사실 지자체 선거가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있죠. 이렇게 사실 인수위 측이나 윤 당선인 쪽에서 보면 정말 발목 잡기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지금 알박기고. 근데 이걸 대하는 국민들한테 있죠. 계속 어떤 느낌을 주냐면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나 인수위 측에서 저쪽이 알박기라고 주장하지만 계속 이쪽에 시비 걸고 그다음 이게 분열임이 그다음 뭐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은 파열음이 계속 나잖아요. 윤석열 당선인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0.7%로 당선된 사람이 왜 저렇게 협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려고 그러냐. 지금 아마 대우조선 이 문제도 있죠.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지금 청와대에 당장 나오는 게 왜 눈독들이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대우조선 사장자리. 그러면 청와대는 왜 눈독들입니까? 눈독을 이미 들여가지고 벌써 자리를 갖다가 벌써 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대우조선 해양의 이 박두선 사장이죠. 이 사람이 전문가고 지금 대우조선을 지금 사실 현대중공업체에서 인수하려다가 유럽에서 이유가 반대했죠. 그 공정거래 그러니까 독점 경쟁 이 문제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세계적인 기업들은 다 그 EU 또는 미국의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통제를 받습니다. 거기 좀 승인돼야지. 승인돼야 뭐 합병도 오고 분할도 오고 그러니까 다 그러더구만요. 우리나라의 뭐 중소기업의 뭐 인수 합병은 이거는 뭐 관계는 없는데. 대우조선이나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 합쳐지면 뭐 삼성조선 이런 데는 거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쳐져 버리면은 불공정 경쟁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 제조 단가를 확 높여버리면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문제가 지금 많이 생기는데 지금 박두선 사장은 있죠. 잘 아시다시피 이 인수 합병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데 거기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제조, 그 생산, 예. 현장에서 지금 커온 사람입니다. 예, 뭐 이 사람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우조선이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바로 그 대우조선을 인수합병시켜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 경제에도 영향이 있고 대우조선이 고용한 수많은 그 직장인들, 예. 노동자들의 생계에도 달린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인수합병의 전문가를 넣어야 되는데 예. 현장에서 큰 사람, 우리가 그 사람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니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을 넣는 게 그게 인사의 그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 사람은 현장에서 배 잘 만드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고 예. 그다음 더 지금 발등에 불인 인수합병에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을 넣는 건데 지금 이 박두선 씨 능력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이때까지 커온 환경을 보면은 이 사람이 대우조선에 들어와서 자라온 환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갑자기 왜 넣냐? 이 사람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죠. 예. 3월 8일 날 있었어요. 예, 그렇다고. 대선 전날 아마 저 언론에서는 그 대선에서 그때 여론조사 결과가 하도 윤석열 후보 당선이 높으니까 정권 바뀌면 이거 그 못한다. 그래서 빨리 하자 이런 그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했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대우조선 문제 대우조선이 사실 옛날부터 우리 많이 골치 썩은 문제 아닙니까?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 네. 공적 자금만도 7조 1,000억이 들어갔고 누적 적자가 5조입니다. 그리고 지난해만도 1조 7,546억의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국민 세금으로 지금 메꿔주고 거기서 봉급을 받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인수합병을 잘 시켜가지고 예. 정부가 투자했던 돈 산업은행을 통해서지만 그걸 빨리 회수하는 게 더 중요한데 예. 이 사람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지금 박두선 씨가 있죠.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 동생의 대학 친구 아닙니까? 문재익이라고. 예. 한국 해양대학교. 예, 거기 동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초고속 승진을 4년 만에 상무에서 지금 사장까지 올라가 사장까지 됐는데 뭐 이쪽에서는 이게 우리는 관계없다. 청와대에서는 정권하고 관계없이 자기들이 무슨 그 관리위원회죠. 요새는 관리위원회라고 하더라고. 사장 후보 뽑고 여기서 한 거지. 우리가 뭐 감내나라 배내나라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진짜 우리 소위 하는 말로 눈 감고 아웅하기 전형적인 이게 대우조선 해양에 지금 산업은행 관리하에 있는 회사를 산업은행은 정부 그 투자기관 공공기관이고 정부에서 다 사장하고 다 임명하지 않습니까? 사는 은행장이다 회장이다 다 사실상 정부가 그것도 이동걸 씨는 뭐 이해찬 상황 앞에서 20년 가자라고 소리친 사람인데요. 예, 정권 20년 가자. 대표적인 친문인사고 이런 캠프에도 참여한 사람이죠. 문재인 캠프에. 그 관리위원회에 의원들을 사장 추천하는 관리위원회다가 거의 산업은행의 입김으로 관리위원 뽑지 않습니까? 예. 그래놓고 지금 우리 정부는 관계없다. 우리 지금 측하고 관계없다고 그런 건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던데 또다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던데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또 사는 쪽에서도 그 대우조선 해양의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선임을 그러니까요. 늘 그렇게 얘기하지 항상 않습니까? 말하죠. 그다 떠넘기는 건데 산업은행이 55.7%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관리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산업은행의 출신들이 가서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러면 산업은행은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청와대죠 사실은. 뭐 금융위원회라고 하지만 청와대에서 오다가 내려가면은 뭐 대표이사 선임을 하셔. 마지막 거기까지도 그 노른자이니까 우리가 알박기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된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게 맞는 말씀인 게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그 정부 투자 금융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 감사를 한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사 자리까지도 이 블루하우스 BH에서 다 내정하지. 왜냐하면 BH에 그 문 대통령 따라다니던 이제 사람 중에 그 큰 자리는 못 주는 사람 하는 거지. 사장이 그 공사의 사장이
맘대로 감사 선임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감사뿐만 아니라 예. 그 조그마한 사회이사도요. 예. 전부 청와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요. 100% 청와대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뭐 당뇨들 그리고 뭐 선거 때 좀 뭐 좀 이렇게 도와줬던 사람들 거들었던 사람들 전부 이제 보훈하는 사회이사. 자리잖아요. 사회이사라도 예. 한 자리 줘가지고 밥 먹고 살아라. 얼마 받고 밥 먹고 살아라. 그렇게 예. 만들어주는 자리. 그러니까 그 공기업의 감사 자리까지 사장이 만들어 못한데 그 사장을 예.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장이 청와대 말 안 들으면 연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우리는 뭐 거기에 가만히 인사에 있었다. 관여한 적도 없고 그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인수위에서는 사실은 지금 지난달 28일 문재인하고 윤석열 두 사람이 만나서 2시간 무슨 50분인가? 예. 엄청나게 긴 시간 만찬을 하면서 화기애애했다 하는데 실제로 보면 잡담만 한 거예요. 저는 완전 맹탕 회동을 한 겁니다. 아무런 결과 없는 그냥 예. 형식적인. 실질적으로 네. 제대로 좀 하려면은 독대해서 서로 중요한 얘기들을 나누고 또 무슨 김정은이한테 무슨 얘기를 네. 들은 거 있다든지 도부달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도 또 인수인계를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비서실장 놔두고 네. 술 한잔 하면서 잡담하다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후 만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 다시 뭐 만날 일도 없었지 예.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이 대우조선해양을 둘러싸고 양측에서 상식적으로 보면 너무 거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인수위에서는 비상식적이고 파렴치한 인사라고 아유. 지금 감사원한테 조사까지 요청을. 네.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수를 들이댄 거고 청와대에서는 그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신혜연인가? 아니 이 인수위가 대우조선 해양까지도 눈독을 들였느냐?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청와대에서 이런 성명이 이런 저금한 성명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지금 양측이 거의 막장으로 가는 예, 막장 맞아요. 드라마죠. 막장이네요, 막장. 그리고 지금 그 대변인 말에 부대변인인가 그랬죠. 예, 그 부대변인. 말에 모순이 있는 게 인수위가 눈독 들였다. 그러면 인수위 또는 다음 이제 취임하면은 그 대우조선 해양 자리에 눈독 들이면 사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청와대 똑같은 논리가 자기들도 적용되면 자기들도 자기들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이 부대변인이라는 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이게 판사 출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이 논리가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눈독 들였다 이 말을 해버리면은 자기들도 눈독 들이면 될 수 있다는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아무 관계 없다. 그 대우조선 해양 자체 관리위원회 다 한 거지. 이 말이 전부 거짓말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참 그 이 대변인들 말도 있죠. 잘해야지. 이렇게 잘못하면은 엉뚱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거친 말은 좋은데 이 정치권에서 거친 말은 항상 오고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그게 논리적으로 정당에서 정당하고 오가는 그런 예. 성명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정적끼리 싸우는 경우 이제 후임 정권, 전임 정권과의 예. 그 인수인계 과정에 있는데 사실상 지금 문재인과 윤석열 두 사람이 싸우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게 거친 말을 그러니까요. 하면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국격도 문제가 아유, 되는 거고 그렇죠. 국민들한테 비치는 게 뭡니까 아니,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그 눈독이란 말이 있죠. 그게 참 뭐 시중에서 쓰는 말인데 마치 그 이 후임 정권이 그 뭐 자리를 갖고서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청와대나 이런 여권에서 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품격 맞아요. 품격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죠. 거기는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나 수준이 비슷한 것 저번에 같아요. 대변인 엉엉 울면서 또 뭐 박경미. 그 뭐 정권 바뀌었다고 그 기자회견 그 무슨 발표하다 들어가 버렸지. 이게 도대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본인이 당 대표 시절에 그 당시 예. 박근혜 대통령 말기 황교안 권한대행 때 뭐 인사 한두 개 하니까 그거 가지고 강력히 반대하면서 했던 게 지금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의 얘기. 내로남불 아닙니까? 문제는 네.
지난달 28일 그런 회동에서 그렇게 서로 협력하기로 했으면 최소한도 협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전혀 인수인계 협력할 생각이 없고 사실상 거부하는 거예요. 용산 이전 문제. 네. 그 뭐 후임자가 그런 것은 결정할 문제고 또 ABB 네. 그것은 승인하는 것처럼 하는데 우리가 다 따져서 네, 따져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도 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돈 쓸 때는 수백조를 그냥 막 펑펑펑 쓰면서 네. 돈 500억도 안 되는 것을 지금 맨날 며칠을 따지고 있습니까? 자기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통이동 거기에서 지금 집무를 시작해야 할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요.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가 서로 A상으로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그 청와대 이전 문제, 모든 문제가 있죠. 우리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뭐 정치 성향의 보수라기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거는 시도하는 걸 아주 꺼려하는 국민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사실 해외 진출, 그 역사 이래로 그것도 아주 적었고,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경사회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되고, 좀 새로운 막 그 변혁이 생기면 좀 두려워하고, 그건 어느 나라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농경사회 전통이 있는데, 사실 청와대 이전, 용산으로 이전이라든가 이거 안 해본, 이때까지 역사상 안 해본 거란 말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리고 약간의 그 어떤 두려움 가지고 있는 걸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 이전하면 뭐 국가보안이 얼마나 신경 썼다고 이제 와서 뭐 보안이니 대북 문제니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제가 독서를 많이 하진 않지만 제일 많이 듣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는 있죠. 시도를 해가지고 실패하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제일 큰 인생의 실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선인이 그 청와대를 나와서 용산을 옮기든 지금 뭐 용산을 옮기는 게 제일 유력한데 그걸 갖다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방해를 하는 거죠. 예. 본인은 다 대선 때 약속했는데 지키지도 못했는데 후임자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뭐 사실 용산으로 옮겼을 때 유불리 다 있고 어느 것이 다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 유리함만 있고 불리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청와대에 있을 때 유불리함 다 있어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청와대 아방궁에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흑역사가 계속 반복됐지 않습니까? 이런 게 결국은 소통 부재다 이렇게 생각한 윤석열 당선인이 용산을 옮기든 뭐 하여튼 어디를 옮기든 한번 그걸 변형을 시도해 보겠다는 거, 그래 소통을 갖다가 도모해 보겠다는 거, 그게 나중에 실패로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걸 시도도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을 속이는 거라 봅니다. 우리 국민들의 좀 어떤 안정을 바라는 어떤 열망, 안정에 대한 욕심, 이런 걸 이용해서 국민들한테, 그래서 여론조사도 나왔지 않습니까? 반대 여론이, 청와대가 이렇게, 지금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물어뜯으니까, 여론조사도 반대가 56%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이 대단한 게, 그런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해 보겠다는 거. 이게 결국은 한번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게 잘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그러면 이거 청와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반성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용산 이전 문제도 그렇지만 또 추경을 가지고도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자기가 바로 취임하면 50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지금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그렇죠. 자영업자들한테 또 손실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도 똑같은 공약을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 추경 내라니까 기재부에서 계속 틀고 있고 뭐 한 30억이나 뭐 35억 좀 해볼까 합니다 하니까 30조. 30조. 50조. 그러니까 아예 인수해서 포기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협조를 안 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추경안은 취임한 뒤에 하겠다. 그래갖고 이것도 포기했고 임대차 3법 이것도 정말 문제가 되니까 좀 고치자는데 민주당은 지금부터 절대로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있죠. 또 하나는 옛날에 산자부 문서 파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각 부처에서 문서를 하도 파기하니까 인수해서 하지 마라고 그랬죠. 파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말
뭐 같은 정권에서 정권이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이제 여야가 바뀌다 보니까 다소 뭐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고 넘겨줄라니 아까운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0.7%뿐이 앉아가지고 우리가 사실 이긴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억울하다. 그러나 기왕에 정권이 넘어간 거고 또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협조 허기를 했으면 그걸 지켜야지. 말로만 겉으로만 협조한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뒤통수를 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있죠. 네. 모든 게 움직이는 게 아직도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은 특히 정치 분야 후진적이라는 게 저는 정치 분야의 선진 후진은 뭐로 따지냐 하면은 이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에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한 사람 말에서 움직이느냐 이게 가장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름하는 거거든요.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있죠. 이게 그 정권이 바뀌면 시스템이 있고 거기 인수위가 있고 그다음 그 몇 달 후에 취임한 이런 시스템이 딱 갖춰질 거 그 인수위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따라야 되고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는 사실 그 인수위가 그때 벌써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 몇 분 할 때. 그러면 그 시스템이 그래도 아직도 조금 덜 갖춰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인수위의 요구사항이 뭐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권을 넘겨줄 쪽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여기 그걸 거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없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뭐 40 몇 프로의 지지를 받는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 0.7%밖에 못 이긴 윤석열 당선인 이분들의 어떤 말 심중으로 이게 뭐 움직이는 듯 하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 각 부처가 있죠.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청와대는 이번에 인수위가 청와대에 대해서 뭐 기록 파쇄 이런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거는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니까 법을 잘 아는 데니까 인수위가 정부 각 부처에 대해서만 문서 파기 그다음 컴퓨터 정보 파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뭐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청와대에서 있죠. 우리를 적폐로 몰려고 하는 것 같다. 아니 만일 잘못한 게 없으면은 문서 파기 안 하고 후임 정권이 다 들여다본다 해도 뭐 겁날 게 뭐 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그 다 캐비넷 뒤져갖고 거기서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지금 적폐청산으로 몰아서 깜빵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또 지금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맨날 촛불 정권 하면서 마치 세상의 정의는 다 독점하고 선한 양같이 그 이야기 해놓고 지금 정권 바뀌게 되니까 아이고 우리 지금 도둑질 탄로날까 겁이 나가지고 그거 파쇄하지 말아니 그것마저도 뭐 거부하면서 있는 거 이게 참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할 일이 많지만 이런 인수위 문제 하나 이번에 겪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이런 일이 잘 없었지 않습니까? 인수위 문제에서. 그렇죠. 역대 정권 저도 여러 차례 인수인계 하는 것도 봤고 과거 노태우 정권 때 그 인수위도 저도 출입해 봤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목리 부리고 뭐 어깃장 놓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그 취임하게 되면 이 인수위 문제도 물론 윤석열 당선인이 5년 후에 할 문제지만 그 체제를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인수위의 요구사항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 따라야 될 어떤 의무가 있고 이게 그 응하지 않을 때는 어떤 뭐 처벌이라 그럴까 벌칙이 주어지고 이런 걸 딱 정비해 놔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정권은 아무래도 여야가 바뀌고 하면은 이런 목리를 부릴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사전에 막도록 해야지 이걸 계속 사람들 마음에 맡겨놓는 거 감성 정치는 안 된다. 아무튼 지금 돌아가는 인수인계 작업 정권에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퇴임 후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퇴임 후에 발 쭉 뻗고 자기는 좀 긁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수사도 안 해보고 언론만 봤지만 지금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것만 해도 이게 뭐 탈원전 문제, 울산 선거 문제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진짜 편하게 지낼지 그게 이제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나름대로 퇴임 후를 겨냥한 측면도 있죠. 이렇게 버티면서 해가지고 나중에 어차피 자기가
여러 가지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 가서 봐라 이렇게 또 네. 정치 탄압을 한다. 보복이라 그러죠. 네, 정치 보복. 자기들은 적폐청산이고. 네, 그렇게 할 요량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